자,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살펴볼 것은, 어, 이 러시아 당시, 19세기 당시,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그런 여러 정파들, 러시아에 있었던 여러 정파들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당파들 성립 과정에서 먼저 살펴볼 당이 사회민주당이에요. 사회민주당.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러시아 사회민주당인데, 자, 이 당시 이제 이 사회민주당이 형성된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인민주의의 어떤 사상 회의, 러시아식 어떤 사회주의의 어떤 회의 있죠.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서구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정당의 영향, 그리고 거기다 러시아 산업화 결과 노동자들이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898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20세기가 아니라 19세기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일정이었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 틀렸어. 20세기 초에 사회민주당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1898년에 창당했더라고요.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내서 좀 황당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의 이제 주장 내용을 볼게요. 자, 인민주의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의미를 경시했지만 마르크스주의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사회주의를 위한 물적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했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인민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미를 결핍했다는 것은 2단계 혁명론은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러시아의 그 봉건사에서 그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갔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민주의자 초창기 때 얘기해요. 그래서 인민주의자들도 나중에 프라하노프의 견해를 받아들여요. 이것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노동계급의 의식을 이제 각성시킨다. 그러니까 인민주의자처럼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노동자들 대상으로 해서 사회주의의 어떤 물적 기반을 만들려고 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사회민주당도 1903년에 분열돼요. 예, 왜 분열되냐면 일단 이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는데 당의 조직 원칙과 혁명 전략 전술에 입각해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볼세비키하고 그 다음에 맨세비키 두 개 이제 그 사람들이 단파가 나타나죠. 자, 이때 이제 1903년에 제2차 당대회를 개최해요. 그때 이제 요 당의 조직 원칙하고 혁명 전략 전술에 의견 차이가 있어갖고 결국에 맨세비키하고 그다음 볼세비키 이렇게 이제 두 개 나는데 맨세비키가 그 당시에는 소수파였고요. 볼세비키가 그 당시엔 다수파였어요. 근데 실제 이제 사회주의 운동하는 과정에서는 볼세비키는 소수가 되고요. 그다음 맨세비키는 다수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당 대회 때 참여했던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맨세비키를 보죠. 자, 맨세비키는 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오탄 같은데, 이렇게 표기법이 맨세비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프라이하노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치 이렇게 프라이하노프가 그걸 이제 맨세비키를 조직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프라이하노프는 그 맨세비키가 주장한 당의 혁명 전략 전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2단계 혁명론이라고 하죠. 유명한 2단계 혁명론은 뭐냐면 부르주아 혁명 지금은 그 러시아가 아직 산업화 초기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혁명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사회주의 혁명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부르주아 협력 단계지 독자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정형적인 막스식 논리죠. 막스식 논리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농업 중심 러시아에서는 즉각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불가능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혁명이 된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런 프라이하노프 논리고요. 이 프라이하노프의 논리를 맨세비키가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때 맨세비키를 주도했던 인물은 프라이하노프가 아니라 마로도프라는 인물이에요. 이거는 이 마르도프가 주도했고 프라이하노프는 맨세비키의 2단계 혁명론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2단계 혁명론은 나중에 그 인민주의자들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혁명당도 이 이론을 받아들여요. 이걸요. 그 다음에 당의 조직 원칙을 볼 때는 당의 허술한 민주조직, 그러니까 대중조직을 이제 지향해죠. 어떤 특정하게 잘난 사람이 없는 민주적인 어떤 대중조직을 뭐냐면 지향했다. 그래서 당의 조직 원칙에서는 대중조직, 그 다음에 혁명 전략 전술에서는 2단계 혁명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볼셰비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일단 볼셰비키는 주도했던 사람은 레닌이죠. 레닌. 자, 레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당의 조직 원칙은 뭐냐면 중앙의 경관 소수 집단이 당연히 지도할 것을 주장했어요. 이건 뭐냐면 전위 집단, 좀 앞서 있는 집단. 그래갖고 노동자들 이제 중심으로 해서 왜 농민을 생각하지 않았죠. 맨세비키나 볼셰비키가 다 농민들은 다 무시했어요. 무지몽매한다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로 혁명적인 어떤 직업적인 혁명가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 이게 전위 이론이야. 전위 이론. 여러분들 전위 예술 아시죠? 전위 예술은 뭐예요? 앞서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가는 이론이다. 앞서가는 사람이 그걸 주도를 해야 된다. 혁명적 직업적 혁명가들이 그걸 주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혁명 전략 전수도 그 앞에 있는 프라이어스의 2단계 혁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주의에 거치지 않고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산업화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러시아도 뭐냐면 노동자를 중심으로 했고 민주주의 독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노동자를 되게 강조했다. 이 농민은 이제 부수적인 존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유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의 직접 전환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부유주의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직접 주장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는 좀 약간 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한 말은 부유주의 혁명을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을 전환하자. 그 내용이죠. 정확히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2단계 혁명을 부정했고요. 참고로 부르시아 혁명에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 직접 전환을 한 것은 이게 누구냐면 이거는 이제 그 트로츠키 얘기예요. 트로츠키.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설명할게요. 요거 제가 그 심화 규제에 있는 내용을 이분이 요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트로츠키 얘기를 거기에다가 볼셰비키에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잠깐 트로츠키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트로츠키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래는 이 트로츠키라는 사람은 맨세비키 쪽의 사람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나중에 뭘로 이제 바뀌냐면 볼셰비키로 바뀌어. 네. 그래서 이제 이 트로츠키 사상은 나중에 이제 레닌의 4월태제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4월태제. 자, 그러면 이제 트로츠키 사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 잘못 적어놓은 것이 이제 트로츠키 사상인데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인정해야 이 사람은요. 근데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국가 끝나고 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뭘로 넘어가냐면 사회주의 혁명 넘어갈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으로 직접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이것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뒤에 이제 4월태제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당시 4월태제가 이제 발표할 시기에는 부르주아 정권들이 등장했던 시기예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와중이었죠.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회주의 혁명 나갈 수 있다라고 그런 발상을 제공한 거야. 이 트로츠키가.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 사람이 또 주장한 게 뭐냐면 영구혁명론이에요. 그래서 영구혁명은 뭐냐면 보통 그 트로츠키나 뭐 맨세비키나 볼셰비키가 공통점이 뭐냐면 농민들을 별로 혁명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 노동자들을 이제 혁명의 주체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혁명할 때 농민들하고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같은 그 러시아 사회에 있는 다른 계층인 농민들과 협력하지 않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오히려 국외에 있었던 그 서유럽에 있는 노동자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계급 연합이 아니라 국제적인 계급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회주의 혁명이 영국에 갈 수 있다는 영구혁명을 제시해요.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뭐로 이제 바뀌냐?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 사회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좀 후진적이기 때문에 서유럽의 노동자도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영구혁명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이제 성공하고 나서 오히려 거꾸로 러시아 정부 소비에트 정권이 그 서유럽이나 다른 노동 계급을 지원을 해갖고 동시다발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뭐냐면 자본주의의 어떤 그 포위망을 뚫어서 사회주의 체제를 안전화시켜야 된다. 사회주의 체제를 국권화시켜야 된다. 라는 논리로 전환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구의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구혁명을 제시했는데 나중에는 이걸 이제 혁명을 수출한다고 하죠. 수출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지원해갖고 각국의 노동 그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그런 논리로 연구혁명론을 주장했다. 근데 이런 트로츠키의 이론이 나중에 또 설명했지만 누구와 대립하냐면 스탈린과 대립해요.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구혁명론보다는 일국혁명론을 주장해. 일국 사회주의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일국 사회주의론은 누가 주장한 거냐면 이제 아까 스탈린이 주장한 건데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사회주의에서 처음으로 이제 혁명이 성공한 나라가 러시아다, 소련이다. 그러니까 소련을 먼저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지. 무슨 우리가 지금 여력이 없는데 다른 사회주의 운동을 지원하냐.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우리만 먼저 체제를 굳건히 하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구혁명론과 일국 사회주의가 대입했다가 결국에는 스탈린 집권하면서 영구혁명론은 폐지가 돼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로 돌아가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공유를 다시 했는데 지금 서브노트 공유하고 있거든요. 예, 안 보이시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입헌민주당을 볼게요. 입헌민주당은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주로 자유주의 지식인들로 이제 구성이 됐고 좀 온건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요구했던 부르주아 중심의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러시아 혁명 때 그 당시 이제 두마를 만들었는데 두마에 주로 참여했던 사람이 뭐냐면 입헌민주당이야. 그래서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자체 개혁을 통해서 그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 막자 이런 논리를 이제 제공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혁명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혁명당은 종전에 나르딘 인민주의자를 계승한 정당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모든 토지를 농민들에게 재분배하자는 토지 개혁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 주로 이제 미국 공동체를 강조하고요. 소형 경제 체제의 유지 및 강화를 강조해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대중적 기반은 좀 겨져되는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은. 그리고 이제 서울혁명당, 사회혁명당의 논리들, 그러니까 토지 분배 같은 논리들은 나중에 누가 차용해요? 사울태제에서 그 당시 그 레닌이 차용하죠. 농민들의 좀 인기를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19세기 유럽의 문화사 부분을 넘어갈게요. 자, 19세기 유럽의 이제 문화사 전반은 뭐 자연학, 철학, 그 다음에 뭐 실증주의, 뭐 공리주의 등등이 나오는데, 요 부분이 이제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해결을 제외하고는 이제 별로 약간 볼 건 없더라고요. 그 내용에서는요. 그래서 심화 규제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심화 규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658페이지 펴보세요. 자, 먼저 이제 설명할 게 이제 뭐냐면 그 앞부분은 19세 과학기술이 있는데 이건 각자 보시고 여기 이제 사회적 다인주의, 사회지도론과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할게요.
자, 이 19세기는 이제 과학의 세기라고 할 만큼 이 자연과학이 상당히 발달했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론 중에 1859년에 다인의 진화론이 있어요. 다인의 진화론은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설명 안 드릴 텐데 이 다인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여기에는 사회적 다인주의야. 그러니까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는 그게 사회적 다인주의죠. 그래서 원래 다인은 뭘 생각을 갖고 있냐면 생물학적 진화론은 인간 사회에 적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국주의나 인종주의가 확산되면서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자연계 생존 경쟁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열등한 자 또는 열등한 민족은 자연 도태되고요. 생존 조건에 맞는 사람과 민족만이 생존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자본가들이 프롤레타리아 계층 사회적 약자를 이제 뭐냐면 차별화시키는 논리를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대국이 서구 열강들이 약소민족들 제3세계 국가를 차별하는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인종 개량은 이제 뭐냐면 좀 완화시키는데 이게 뭐 긍정적인지 뭐 부정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제 인종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돼요. 예. 그래서 인종학이 형성돼 갖고 이제 뭐 좀 열등한 민족들은 말살시켜야 된다면 극단적인 논리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런 논리를 좀 약간 사회진화론에서 뭐냐면 완화시켜주는 역할이죠. 왜냐하면 사회진화론에서는 이 열등한 민족들을 죽여서는 안 되고 얘들을 잘 타이르고 계몽시켜서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뭐 시다바리 정도 삼아야 된다. 그리고 우수한 인종들이 이 열등한 인종들을 계몽시키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역할이다. 이게 백인의 어떤 짐이다.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그 역할이다. 이런 식의 개논리를 피는데 하여튼 그게 개논리더라도 그런 인종학, 극단적 인종학 같은 것들을 좀 더 완화시켜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죽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호할 대상, 계몽할 대상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 자유주의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세실 요조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은 이제 케이프의 이제 그 남아프리카 식민지 있죠? 남아프리카의 케이프 장관이었는데 식민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대표적 영국의 식민주의자예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 다인주의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예. 그리고 이 사회적 다인주의라는 그 제국주의 논리는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요. 일본이나 뭐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중국에도 영향을 줘서 우리가 약한 건 우리 탓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뭐냐면 서구 열강과 같이 어깨를 거늘고 뭐 이렇게 나가자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당시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토목 건설 같은 것도 발달돼서 수혜주 운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 수혜주 운하는 레세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수혜주 운하가 만들어지면서 뭐죠? 인도 통치의 효율성을 깨었죠. 그래서 수혜주 운하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쪽 가기 때문에 아프리카 남단을 거치지 않고 이쪽 가죠. 그러니까 인도를 가는 통로 중에 중요한 통로죠. 자, 그 다음에 뭐 파나마 운하도 이제 만들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파나마 운하인데 파나마는 원래는 콜롬비아에 속해 있던 조그만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콜롬비아가 미국이 콜롬비아에게 이제 파나마 운하를 팔 수 있도록 부설권을 요구를 했는데 돈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겨라 했는데 콜롬비아 정부가 이제 반대를 했어. 우리 못 넘기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당시 파나마 지역에 있었던 토호색들 선동을 시켰고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을 시킨 다음에 이 파나마 정부한테 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파악죠. 그래서 99년 동안 그 파나마 운하지대 양쪽 파나마 운하에서 양쪽을 2km 지역 있죠. 이 지역을 미국이 영구 임대를 냈어요. 지금은 이제 돌려줬죠. 파나마한테. 자,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의 상징 그리고 멀료주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죠. 멀료주의가 일종의 제국주의 한 표현 방식이죠. 유럽은 간섭하지 마라. 이 중남미 지역은 내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수에즈 운하와 이제 파나마 운하 뭐 등등 해서 이런 운하들 통해서 해상교통의 혁명을 초래했고요. 그 다음에 또 19세기 때는
그 여러 이제 근대 학문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학인데 이 역사학이 문학과 구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역교사 시간 때도 좀 얘기했는데 낭만주의하고 민족주의가 서로 결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중세를 이제 예전에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했는데 중세를 하나의 이제 그 낭만이 미치는 그러니까 근대 이성과 대비되는 중세의 낭만이 그 풍부한 그 시대도 이제 묘사를 하고 요 중세를 연구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역사학이 등장하게 돼요. 근대 역사학이. 그 근대 역사학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랑케죠. 랑케가 엄격한 사회 비판과 객관적 역사 연구 근대 역사학을 성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일에서는 또 역사학파가 등장해. 이 독일의 역사학파 보니까 뭐 역사학과 관련된 거로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 독일 철학에 뭐가 있었냐면 역사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많이 들어봤죠? 역사주의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개별적인 존재들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개별적인 존재들은 어떤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기 처해진 사회에 따라 움직인다는 논리야. 개별성을 강조해. 역사주의에서는 이게 이제 랑케 역사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학파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학 같은 경우에 보면 니스타 로스 같은 경제학자들 주장을 보면 보통 그 당시에는 19세기 때는 그 영국의 자유무역 체제가 어떤 보편적인 그 방향이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보니까 자유무역 체제는 안 맞는다. 독일의 나름대로의 사회에 맞는 경제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자유무역 정책을 비판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니스트와 로스예요. 그래서 있고 법학도 마찬가지죠. 영미식 법체계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영국식 법체계는 우리 나름대로 독일식의 어떤 법체가 필요하다. 개별성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비니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역사파라는 게 역사와 관련된 게 아니라요. 개별성을 강조한 역사주의를 반영한 각 학문에서 반영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철학은 뭐 이제 뭐 콩트가 뭐 그런 실증주의 사회학을 창시했고 뭐 벤담이 뭐 그런 영국의 자유주의 기반이었던 공리주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고 했는데 이런 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자, 독일의 간념론 철학을 이제 좀 볼게요. 거기에 이제 보면 독일 간념론은 그 칸트나 피아테 그다음에 헤겔 이렇게 이제 발전됐는데 피에테는 독일 민족주의하고 관련된 독일 국민의 고함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고요. 헤겔은 여러분의 번지법적 방법을 이제 새롭게 철학에 도입을 했죠. 그래서 세계에서는 세계 정신이 스스로 나타난 과정이며 번지법 정방의 원칙에 따라서 그 나타난 과정이고 진태제는 자유주의한 포유생 국가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포유생 국가주의를 심화시켜 주는 사람이 하나야.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자유주의라는 게 여기 중요한 게 이때 자유주의는 그 외면의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포유생은 그 좀 약간 권위주의고 탄압을 받았잖아요. 언론 같은 것도 막 탄압하고 검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면의 자유가 안 되니까 표현의 자유가 안 되니까 이걸 내면으로 돌린 거야. 정신해방으로 돌린 거죠. 그래갖고 정신의 자유를 주장한 거야. 일종의 정신해방 같은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외면의 탄압을 정신을 돌려갖고 내면을 돌려서 정신해방을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하는 풀생 국가 형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헤겔이 나름대로 세계사적 보편성을 주장했잖아요. 보편적 법칙을 역사에서. 그래서 누구하고 짝지어서 나왔냐면 니비우스라는 사람하고 짝지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19세기 때 문화사조를 좀 볼게요. 이 문화사조. 예. 자, 요것도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먼저 살펴볼 게 그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에 반발해 갖고 나온 거야. 그래서 고전주의가 이제 이성을 바탕으로 이제 되게 강조했죠. 계몽사상 이성을. 그래서 국격과 형식을 강조하고 계몽과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낭만주의죠. 그리고 예전 시간에 얘기했죠. 낭만주의 훨씬 누구죠? 루소죠. 루소. 그래서 이제 직관을 강조하고 그리고 낭만주의는 또 민족주의와 결합이 돼. 특히 중세 시대를 이제 낭만의 시대로 묘사함으로써
중세에서 민족의 기운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학과도 관련돼 있죠. 자, 그래서 민족주의와 결합돼서 가구와 중세에 대한 상당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역사학과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역사학 형성과 함께 역사학과도 연결돼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낭만주의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들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하인의 노래의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미데자불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이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가 볼게요. 자, 사실주의 왜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실주의가 나올 때가 19세기 중엽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확산됐던 시기야. 근데 이제 낭만주의는 너무 비현실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드라마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 보면 현실하고 좀 맞지가 않잖아. 자기 원하는 모습들만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한다고 비판하고 인간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지키자. 리얼한 걸 되게 추구하죠. 예. 그래서 브이로그처럼 리얼한 걸 추구하자. 이렇게 주장해. 그 있는 그대로 보자. 사실주의.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사실주의가 좀 더 발전된 것이 자연주의 영역을 줘요. 예, 자연주의. 그럼 자연주의를 볼게요. 근데 사실주의는 보여주기만 할 뿐 아니야. 인간과 사회의 현실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연주의는 사실주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어떤 작가의 인간관과 인생관을 더 추가해서 자연과학적 수법을 사용해서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과학적 수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보시면 돼요. 의사들이 오면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환자들 인상을 보고 자신의 인상 경험이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환자의 병명을 알고 그리고 원인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하거나 시술을 하죠. 마찬가지로 작가가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왜 이렇게 흘러갔는가를 원인을 제공해주고요. 과학적인 어떤 수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동시에 제공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뭐냐면 나가는 게 자연주의죠. 그러니까 사실주의를 좀 더 발전시킨 게 자연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자연주의 대표적인 이제 작품을 보면 에미 졸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원료 유명하죠? 네, 드레프시 사건 때 유명하죠. 드레프시 사건 때 나는 고발한다는 어떤 유명한 사안을 보냈잖아, 대통령한테. 그 다음에 이제 에미 졸리아의 목로주점이라든지 스탠드의 적과 흑, 그 다음에 프로베르의 보벨리 부인, 모파상, 톨스토이 이런 사람이 다 자연주의 그 작가들이야. 자, 이걸 이제 좀 외워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그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사실주의를 물어보고 자연주의 작가는 에미 졸리아를 답을 해놨어요. 그 사실주의 작가가 없더라고요, 거기. 근데 이제 에미 졸리아는 사실주의자가 아니라 자연주의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19세기 문학사주 정리했죠. 그래서 계몽주의, 고전주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특징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돌아와서요. 그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이제 고전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고전경제학을 창시한 사람은 누구냐면 전에 설명했던 아담 스미스예요. 이 아담 스미스의 고전경제학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경제와 자유방임이에요. 자, 이걸 이어받았던 사람이 뭐냐면 멘델스라는 사람이에요. 멘델스는 인구론과 리카르도의 지대론 내용을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멘델스의 인구론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인구론에서 인구는 억제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그 다음에 식량은 산소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인구 법칙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의 무한한 증가는 빈곤과 악덕으로 낳고 노동자 임금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노동자는 빈곤의 주된 책임은 주된 책임자로서 양육할 자신도 없으면서 일찍 혼인해서 아이는 너무 많이 낳는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제시된 것이 뭐냐면 10,000원이야, 10,000원. 늦게 나와. 그리고 출산율 전환, 출산율 낮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대안을 제시했죠. 그래서
인구의 급격한 팽창을 되게 걱정했던 사람이 맨델스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식량 부족 때문에 큰 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맨델스적 세계관은 어디까지만 적용돼요? 산업혁명 이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예,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식량은 그에 비해서 적게 늘어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타격을 줘서 인구의 또 감소를 불러일으키죠. 자, 그런 게 이제 맨델스적 세계관인데 산업혁명의 결과 그 뭐냐면 농업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맨델스의 이론은 산업혁명 이전의 얘기예요. 상황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 맨델스적 세계관 관련된 내용은 또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예전에 예문에 한번 제가 같이 찾아봤던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카도라는 사람이 있어. 이 니카도는 지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대론.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를 움직이는 3대 요소로서 뭘 봤냐면 토지나 강산의 소유자가 받는 지대, 그 다음에 기업가가 챙기는 이윤, 그 다음에 노동자가 받은 임금, 이걸 3대 요소로 본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대의 목이 커지는 방법, 이윤과 임금의 목은 상당히 줄고요. 그리고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과 인구의 압력 때문에 항상 최저임금을 유지한다는 거야. 이런 게 해서 임금의 철칙을 이제 제시했던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니카도가 지주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땅을 가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일말 또 뭐냐 맞죠? 일면적으로 볼 때. 왜냐면 지금은 아무리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도 임금을 받아도 이 건물주만큼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막단 이득이 없잖아. 가만히 있으면 놀면서 이제 돈 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뭐냐면 상당히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지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존 스튜어트 밀은 고정경제학을 완성했던 사람이고 그 유명한 자유론을 이제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좀 볼게요. 이 사람 주장 내용을 보면 다른 앞에서 이제 니카드하고 이제 그 맨델스 같은 사람은 어, 노동자들 저임금은 당연하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높은 임금을 받고 이윤의 일부를 다시 받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보통 선거권 요구와 이를 위해서 의무교육도 실시를 주장하고 또 이제 페미니즘 역사에서 또 여성 해방 운동의 선구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어. 예, 자유론. 자, 이 사람 철저한 자유주의자야. 어,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유주의자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산업화에 수반된 폐단을 제거해야 되는 자지만, 자유주의를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산업화를 통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생기고 빈곤화가 되는 상태에서 못 먹고 못 사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뭐냐 누릴 수 있냐. 그래서 적어도 사회나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들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혜택을 줘야지만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하면서 자유주의의 유연성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반 자유주의자들이 아니라 자유주의자에다가 뭘 플러스 시킨 거야? 사회주의 요소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죠?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거 정확하면 사회민주주의라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서로 견합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들 이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제 사회주의하고 이제 막스리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여기 보시면 438페이지부터 해갖고 부정고지까지 439페이지가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부실해. 그래가지고 요거는 제가 이제 심화규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심화규제 내용을 이제 펴볼게요. 제가 몇 페이지를 이제 해놨냐면 642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표가 있죠? 이 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여러분 필요하시면 다 갖다 쓰세요. 저는 이제 나눔과 공유를 지향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걸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볼 텐데,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들어가기 전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무슨 차이점이 있냐, 이거 계속 이제 게시판에 물어보더라고요. 예. 자, 엄밀히 말하면 지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그렇게 의미 차이 없이 그냥 쓰고 있어요. 근데 초기 때 나올 때 사회주의는 되게 여러 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초기 사회주의자들 있죠. 그래서 그 앞에서 언급한 생시몬이라든지 그다음 포리에 뭐 누이브랑 그런 사람들 공산적 사회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막스니즘 있죠. 마르크스, 엥겔스 그런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또 사회주의들이 있어. 그래서 사회주의는 어떤 사회제도를 철폐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사상들을 총칭해서 사회주의라고 하고요. 그 사회주의 여러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입각해서 주의를 입각해갖고 폭력혁명을 통해서 계급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은데 사회주의자 철폐는 똑같은데 방법이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폭력혁명을 주장했던 사람들 공산주의자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구분하는데 문제는 이 공산주의가 너무 가격이 그러니까 그 주장이 가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이미지를 치장하기 위해서 공산당이라고 직접 하지 않고요. 자기를 사회주의 정당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도 마르크스 이념을 받아들였지만 러시아 공산당이랑은 나중에 변경된 거고 처음엔 사회민주당이라고 했죠. 러시아 사회민주당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를 사회주의로 이제 뭐냐면 포장을 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4월 퇴지 때 레닌이 와서 우리 까놓고 이제 공산주의 하자. 뭘 사회주의로 하냐. 그러면서 이제 당명이 러시아 공산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건 그 후의 얘기고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큰 테두리고요. 공산주의는 그 중에 여러 사회주의 단체 중에 막스식 사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렇게 구분할 없이 그냥 쓰고 있는 거야. 그냥. 예.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공산주의를 볼게요. 공산주의.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적 공산주의, 뭐 과학적 공산주의, 이 마르크스가 이렇게 나눴는데, 자, 마르크스의 기준에 보면 이 유토피아 공산주의는 초기 공산주의로서 그 당시 계몽과 설득을 강조하고요. 사회주의성을 부정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생시몬 프리에 오웬 같은 사람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가학적 공산주의는 뭐냐면 계급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달성하고요. 생산수단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 발전 단계를 나누죠. 5단계 발전로. 그래서 경제가 상호구조를 지배한다는 사적 유물론을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야. 그럼 막스의 정통 이론에 보면 제일 혁명하는 단계 뭐죠? 5단계 혁명주의 자본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넘어가죠.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력이 고도 발전될 때 그 당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계급 주체는 노동자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회주의 단계, 공산주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그 막스 안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우리가 이제 생각한 대의적 의미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좀 달라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자, 막스가 말한 사회주의 단계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일시적으로 국가라는 존재를 인정해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되죠. 예를 들면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인데 부르주아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국가가 이제 공산주의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야. 사회주의 단계에서. 그래서 생산수단의 국유화, 사유재산법의 어떤 폐지, 노동에 따른 분배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자기가 노동할 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고도의 생산력에 따라서 발달이 되고 교육을 통해서 어느 도덕성이 완비하고 하면서 노동에 따라서 이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가단 조직을 폐지하고 관리 조직을 구성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그 국가단 공산주의 단계는 아직까지 못 갔어요. 어디 단계죠? 아직 사회주의 단계야. 사회주의 단계.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아까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구별은
막스 밖에서는 사회주의라는 단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사회주의 지향하는 단체 중에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단체 공산주의라고 불렸고요. 막스 내 이론에서는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노동에 따라 분배를 일으킨 초창기 때 얘기고 공산주의 단계는 사회주의 단계 넘어가서 국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사회를 공산주의 단계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혁명 조직은 특히 막스 같은 경우에 노동자 계급이 자발적으로 혁명 봉기를 하지 그 뒤에 레닌처럼 뭐 어떤 전위 조직이나 직업적인 혁명가가 등장해서 조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초창기 때 얘기고 나중에 뭐 자기도 인터내셔널에 가입을 해갖고 뭐 조직화시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일단은 자본론이라든지 그 책에서 보이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보죠. 자, 이런 그 막스식 사회주의를 러시아에서는 이제 새롭게 좀 창조적으로 번영을 해서 받아들였죠. 자, 막스식 사회주의를 뭐냐면 그래도 정통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맨세비키예요. 그래서 맨세비키의 논리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러시아 사회는 후진 사회이기 때문에 프로레타 혁명이나 부르주아 혁명을 해야 된다. 2단계 혁명론 주장했죠. 그리고 이때 혁명 주체는 노동자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동일하고요. 혁명 조직은 대중적 조직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하고요. 볼세비키는 좀 다르죠. 볼세비키 이론을 이제 정립한 사람이 레닌이죠. 그리고 나중에 트로츠키도 이제 영향을 줬고 자, 러시아 사회를 아직은 산업화된 아주 자본화된 사회는 아니죠.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이 농업사회와 봉건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반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혁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혁명의 주체를 계급으로 보죠.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로 보죠. 혁명의 방법을 도시를 장악하고 농촌을 확대하는 거예요. 먼저 주요 도시를 이제 장악하고 왜냐면 여기 노동자들이 많이 사니까 그리고 농촌 확대하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존재 사유재산에는 혁명의 장기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가를 인정하죠. 필요하고 있으니 국가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생산기구의 국유화, 토지의 집단화를 있게 하죠. 예,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좀 약간 그 뭐냐면 근본적으로 막스에게 동의해요. 근데 사유재산은 초기 때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야. 이 레닝의 입장은.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모태똥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세비키는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조직 방식에서 전위 조직을 강조하죠. 그래서 직업적인 혁명가들이 노동자들 조직해서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거고요. 자, 모태똥을 이제 보죠. 모태똥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레닌과 마찬가지로 반자본주의 상황에서 혁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고 다만 모태똥의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보통 러시아 쪽에서는 농민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태똥은 노동자보다는 농민이 주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역대 왕조 때부터 농민 반란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 농민들이 되게 혁명성이 높아.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소비에트를 건설한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도시를 포위하자. 결국에 모태똥식 어떤 그 논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국민당 정권을 몰아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 존재 사유재산이라든지 대중적인 조직은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달리 비슷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비슷한 그런 주의가 있어. 이게 뭐냐면 무정부주의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무정부주의, 사회주의와 동일하게 여기신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럼 뭐가 이제 다르나 좀 보면 자, 무정부주의는 앞에 막스식으로 말하는 뭐 사회 발전 단계나 뭐 혁명식 같은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노동자, 농민을 그 뭐냐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혁명을 일으킨다 그런 개념보다는 민중을 통한 계급혁명을 강조하죠. 민중을 통한 그 계급혁명을 부정을 해. 그래서 민중의 직접혁명을 강조해요. 요때 민중이라는 개념은 뭐 노동자, 농민같이 특정한 계급이 아니라요. 어떤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려는 그런 사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중이에요. 초계급적인 의미야. 거기에는 민족주의자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자본가도 포함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냐면 민중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막스니즘과 마찬가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해요. 모두 권위 있는 집단을 부정하고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조차 앞에서 얘기하는 볼세비키식 사회주의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유재산 폐지와 생산적 공동 소유는 동일하지만 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처럼 이렇게 뭐냐면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노력이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혁명 조직을 이제 거부하고 자발적인 민중혁명을 내세우죠. 이때 민중이라는 것은 특정한 계급 정당이 아니라 어떤 초계급적인 의미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정부주의 논리가 뭐와 비슷하냐면 유교의 대동사상과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일제 침략기 때 이런 신채호 같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무정부주의로 해갖고 전환이 됐잖아요. 예, 그 논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전에 유학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교의 대동사상과 너무 비슷하거든. 친밀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무정부주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김홍범이나 그다음 신채호 같은 사람이 사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죠. 예, 사회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는. 예. 자,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를 얘기를 했다. 얘기 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볼세비키 사상을 스탈린 일국사회주의하고 이제 트루츠키의 국제사회주의, 그러니까 영구혁명을 또 나눠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일국사회주의하고 영구혁명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좀 건너뛸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어가서 자, 사회주의 사상의 이제 발전 과정을 볼게요. 사회주의 사상은 처음에 공산적 사회주의였다가 나중에 가학적 사회주의, 그 다음에 수정주의 이렇게 해서 지금 유럽에서 얘기하는 그 사회주의는 그 현실과 타협한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의회 안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려는 그 사회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도 지금 남아있죠. 3인당, 독일의 3인당 같은 것들, 영국의 노동당 이런 것들은 다 수정주의 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건너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좀 내용이 제가 좀 잘못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기준에서 얘기한 거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군법 그거는 제가 앞에 여기에 했던 거 내용 있죠? 요걸 이제 좀 참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회주의는 그 좀 폭이 넓은 거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에서 어떤 개념이다? 무력 투쟁을 주장했던 막스식 사회주의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안에서 막스식 사회주의에서는 그 프레트 혁명의 첫 단계가 사회주의 혁명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 단계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갖고 쓴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구분이 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회주의 특징은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넘어가고 예. 그러면 이제 먼저 공산적 사회주의를 이제 볼게요. 자, 공산적 사회주의나 가학적 사회주의나 다 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마르크스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기준을 보면 공산적 사회주의는 폭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이상적 공동체를 제시하고 계몽과 설득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보면 거기 뭐 바베프라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그 총재정부 당시에 바베프는 동등자의 음모라는 사건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다 진압당했잖아요. 그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페는 그냥 넘어가고 생시몽 볼게요. 생시몽. 자, 생시몽은 그 산업화의 가능성과 미래를 진보로 인식해서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외에 그 당시 새로운 사회를 조직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주의를 산업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기생적인 유망자 그러니까 이제 잉여계급들이죠. 그래서 국왕이나 귀족이나 성직자들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생산적인 산업인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를 조직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과학자, 기술가, 예술가 등을 다 포함해서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있고 이런 새로운 사회는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건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기생적 유연자에 부르주아 세력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예, 부르주아 세력
기업들도 생산적 산업이도 보는 거야. 그래서 이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 친구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막스식 사회주의와 좀 약간 다른 그 논조를 내죠. 자, 그 다음에 프리에 같은 사람을 보죠. 프리에는 현존 사회제도와 생활을 부정하고요.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제도를 폐지하고 성의 완전한 자유, 여성 해방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루이 블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은 그 앞에서 설명했던 생시몽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 사회 작업장을 설치를 이제 주장해요. 예. 이게 이제 나중에 2월 혁명 당시에 어디와 연결되냐면 국립 작업장 설치와 연결돼. 그 당시 2월 혁명 때 루이 블랑의 의견을 받아서 국립 작업장을 설치하자고 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루이 블랑이 사회 작업장을 2월 혁명 때 국립 작업장 설치와 연결돼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국립 작업장 설치는 루이 블랑이 이제 그 당시 제시했던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생산성에서 자본주의 개인 기업 생산성에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생산성에서 자본주의 개인의 기업보다 더 우수하다. 뭐가 우수하다는 거야? 그 앞에서 사회 작업장 있죠. 이걸 우수하기 때문에 이 사회 작업장을 근간으로 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버트 오웬을 볼게요. 자, 로버트 오웬은 앞에 있는 사람들 주로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상당히 입지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제 금수저 집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흑수저에서 태어나서 그 10대 전원 그 10대에 점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당시 맨체스터 방적기 제조업자가 돼요. 그리고 뉴 네노크에서 최신 제대 뉴 네노크라는 곳에서 최대 방직 공장을 건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공장을 경영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비참한 생활에 빠져 있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북미 대륙에 건너가고 이상적인 실험적인 뉴하모니를 건설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뉴하모니에서 이상적 공동체 건설했는데 거기에서는 재산의 공유, 협동적 생산, 평등한 분배, 구성원의 민주주의 참여 통제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동체를 만든 게 뉴하모니라는 공동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중간에 물론 영국에서 그 뉴 네노크라는 곳에서 또 한 번에 이제 공동체를 만들긴 했지만 그거보다 뉴 하모니가 더 유명하니까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후에 영향을 받아갖고 그 영국의 같은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 같은 거 있죠. 협동조합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 오웬주의자로 해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를 보죠. 자, 마르크스는 이제 그 유명한 책들 많이 썼죠. 뭐 자본론, 정치경제 비판, 그 다음에 공산당 선언 이렇게 있는데 특히 공산당 선언은 03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볼 때 좀 확인을 해보고요.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철학자죠. 그리고 또 철학자이면서도 사회학자면서도 또 경제학자야. 다방면에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다카팍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국의 고정경제학을 집대성했다는데 무슨 말이냐면 영국의 고정경제학에서 부의 근원은 뭐로 보죠? 노동으로 보죠. 부의 총합은 노동의 총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마르크스도 똑같이 뭘로 보냐면 부의 근원을 노동으로 봐. 그래서 이 노동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이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고정경제학을 역비판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정경제학에서 이제 경제학계에서 자본주의 경제학계에서 이걸 대응해서 또 한계 이론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더 이제 복잡해지고 자 그런 측면에서 영국 고정경제학을 집대성했다. 노동이라는 것을 부의 총합으로 봤는데 이것은 영국 고정경제학도 똑같다라는 인식 자체가 자 그 다음에 헤겔의 번지법을 이제 유물론에 결합을 내죠. 그래서 헤겔의 번지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신승리죠.
근데 이걸 이제 정신승리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설명을 해. 그래서 유물 변증도 이제 얘기하죠. 포이어바크의 또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역사 발전에 적용해서 유물사관과 계급투쟁론을 제시했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사적 유물론이에요. 사적 유물론. 자, 사적 유물론은 이제 보면 여태까지 존재한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 계급이라는 것은 생산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배층이고 생산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피지배층이죠. 그래서 생산 도구는 뭐 고대 시대 때는 노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봉건제 국가에서는 토지고,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 세력들과 그 다음에 자본을 갖고 있지 않는 프롤레타리아 간의 어떤 계급투쟁의 역사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생산수의 소유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구분되고요. 역사를 계급투쟁의 가정으로 묘사했죠. 그리고 하부구조가 그 당시 상부구조를 지배한다. 그래서 하부구조라는 것은 그 생산 양식의 경제를 얘기해요. 경제적 형태가 상부구조를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하부구조와 경제가 그 당시 정치, 뭐 사회, 예술, 문화 같은 것들을 지배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의 어떤 발전 과정을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 자본론 내용이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은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썼고 그 마르크스가 이제 이걸 쓰다가 죽게 돼요. 이 사람이 간호사를 당했는데 왜냐면 들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영국 런던에서 그 자본론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1번 집필하고 나서 또 계속 집필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국립박물관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집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집필하다가 잠깐 좋았나 봐. 잤는지 그때 이제 죽은 거야. 간호사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였던 엥게스가 이 나머지 집필 원고들 모아가지고 만든 게 2권하고 자본론 2권과 자본론 3권이야. 이 자본론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걸 제대로 읽고 끝까지 읽고 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아. 저도 안 읽어봤거든요.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가나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요 내용을 뭐 그냥 다 뭐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제 핵심적인 얘기만 할게요. 얘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좀 안 되나? 약간 좀 이게 좀 잠깐만 다시 할게요. 어저께 익혔는데 여기에서 안 되네. 자꾸 여기에서 다시 공유. 죄송해요. 예. 여기 다 보이시죠? 예. 이게 지우고 해야 되는데 깜빡했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막스는 자본을 두 가지로 나눠요. 자본을. 이게 뭐냐면 불변 자본하고 자본과 가변 자본으로 나누거든요. 자, 불변 자본은 뭐냐면 이제 기계나 이제 생산 시설 같은 거야. 또 가변 자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노동력이죠. 그래도 이제 막스는 이 노동력의 총합을 이제 뭐냐면 부의 근원이라고 했죠.
불변 자본도 근본적으로 노동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자본가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노동력을 이제 고용하면 임금을 줘야 되잖아. 그러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임금을 주는 대신에 생산 시설 같은 기계를 막 도입을 해. 그리고 노동자를 해고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노동자들 해고하면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뭐냐면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겠죠. 예. 자,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면 당연히 기업이나 금융도 어떻게 돼요? 파괴되죠. 망하잖아요. 그 기업이 이제 뭐냐면 대거 몰락하고 거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들이 몰락을 해. 그 은행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적자 생존이 있어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몰락을 하고 대기업들만 살아남죠. 좀 더 강한 기업이.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몰락하는 과정에서 노동 그 비용은 임금은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살아난 그 기업들이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중에 보니까 노동비가 더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뭐냐 쓰는 게 낫겠다 해서 또 써. 근데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을 바꿔서 다시 불변 자본을 써요. 그래가지고 또 뭐냐면 또 기업과 금융이 도산을 해. 요때 기업과 이제 은행들이 도산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좀 더 대자본 안에서도 좀 약한 애들이 도산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본이 어디에 집중해? 특정한 사람들이 집중이 되고요. 예전에 중소사업가가 좀 이런 사람들은 몰라 그래도 프로레타 계층으로 편입해 들어가죠. 그리고 임금은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절대 다수의 프로레타 계층과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뭐냐면 자본가만 살아나는 구조예요. 그런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프로레타들이 뭐냐면 저임금의 압박에 살지 못하니까 폭발돼서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프로레타 혁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프로레타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죠. 예측이 아니라 예언한 거예요. 물론 이 예언은 실현되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선이 그 있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보면 공산당 선언이 있어요.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봐주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은 이제 배경 보면 마르크스 엥겔스가 1874년에 최초의 사회주의 운동단체인 공산주의 동맹을 결성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듬해 이제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이제 공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은 없지만 예전판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넘어가고 이게 1848년에 독일어로 처음 발표된 이제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요 공산당 선언에서 이제 앞에 자본의 주요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어. 예, 이렇게 해갖고 뒤에 넘어가서 이 공산당 선언의 주요 내용 중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끝에 뭐라고 썼냐면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해라. 어 당신들은 쇠사슬 외에 잃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그래서 단결을 강조했죠. 단결을.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해라. 당신들의 쇠사슬 외에는 잃을 것이 없으며 이게 당신들은 쇠사슬 외에는 잃을 것이 없으며 그 하나도 없으며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뭐냐면 요 공산당 선언을 좀 보시고 좀 인지해 두세요. 예.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를 보죠. 무정부주의. 자, 이 무정부주의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무정부주의를 아나키즘이라고 하죠. 예, 아나키즘. 그래서 이 아나키즘이라는 것은 권위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모든 개인을 억압하는 권위를 부정해요. 정부로부터 기관, 뭐 여러 가지 폭력 조직, 법원,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학교도 일종의 권위적인 것이니까 없애야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그 일본 제국주의 때문에 개인의
그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잖아요. 자유가. 그것도 없애야지. 제국주의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징은 모든 권위를 부정했다. 그래서 이제 권위와 국가 권력 억압수단인 경찰, 군대, 관료, 법원 등등 폐기를 이제 주장하고 당연히 국가도 소멸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존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주의 억압과 불평등 착취를 폐지하고요.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을 목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나키즘이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폭탄 투척이라든지 다이너마이트 폭파, 암살 이런 것들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방법이 있어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흐름도 있어요.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건설은 동일한데 폭력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아나키즘의 어떤 사상적 기원을 잊었던 사람이 누구냐? 뽀드웅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전에 기춘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뭐냐? 재산이다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재산을 뭐라고 하면 절도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뺏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소규모 생산 소유만 인정하고 국가를 부정하면서 그리고 생산 수단은 뭐냐면 공유하자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조그만 공동체 자금 집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작은 집단들 연합인 꼬무 같은 형태 자치제 영방과 이런 것들을 주장해. 그래서 국가를 부정하는 대신에 개별적인 작은 집단들을 뭐냐면 만들고 그들 집단 간의 어떤 꼬무를 꼬미는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 프로동이라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 프로동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죠. 무정부의 폭력적 흐름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평화적이고 건설적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폭력적 흐름을 대변하는 사람이 뭐냐면 박훈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의열단도 박훈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예, 여기도. 이 사람들은 이제 현존하는 시민적 제도를 폭력적으로 파괴해서 개인의 억압받는 어떤 사회제도나 이런 것들 다 파괴시키고 개인을 해방시켜야 된다. 인간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대규모 자발적인 공유 협동제를 강조하고 생산성에 따른 정당한 보수 체계를 수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포도의 사상 영역인데 자기가 일할 만큼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주장하죠. 그래서 종전의 공동체를 폭력을 통해 타파하고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생산성에 따른 노동에 따른 보수 체계 이런 걸 주장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생산적인 평화적인 방법을 이제 주장했던 것이 크로포트키야. 이 크로포트키는 좀 그 건설적인 측면을 좀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쿠니는 뭐 부유주의 사회 파괴를 중점으로 둔 반면에 크로포트키는 뭐냐면 그 후에 이제 좀 약간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보수 개념을 부정하고 공산주의의 무정부주의 선언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서 얘기한 바쿠니는 정당한 노동체계에 입각해서 이들을 한 만큼 받는다. 성과노동처럼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능하냐. 정당하게 노동에 따라서 이렇게 부가 임금이 나가지는 그런 체계는 존재하지 않고 그 당시 뭐냐면 임금을 낼 때 똑같이 균등분배하자. 그래서 이제 좀 공산주의적 무정부주의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상호부조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인 결과를 결합관계를 논하고 자연적인 결합관계를 논하고 협동과 상호부조를 되게 강조했다. 네. 그래서 이 협동과 상호부조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 이 크로포트키 이론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중국에도 영향을 줘요. 중국에 보면 이제 신문화 운동 당시에 무정부주의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 무정부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앞에 바쿠니 시기의 어떤 무정부주의가 아니에요. 크로포트키의 상호부조론을 중심한 무정부주의예요. 예, 중국의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 시기에 이제 얘기하는 의열단 시기의 무정부주의는 바쿠니 시기의 무정부주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을 한번 살펴봤어요. 무정부주의를. 그 다음에 뭐 거기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기독교 반응에서 기독교 사회주의자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각자 보시고 거기 보면 이제 그 민주적 급진주의자가 있어. 이들을 이제 뭐냐면
그 앞에 프랑스 혁명 때 상케트이즘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돼요. 이걸 자코뱅이즘이라고 해요 또. 예. 그래서 이제 성격을 보면 자유주의에 비해서 상당히 급진적인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고요. 그 기원은 예전에 국민공예 때 자코뱅적인 주장이 있죠. 그래서 요 내용들 보면 일단은 이 사람들의 논리는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사유재산이 너무 이게 빈부의 차이가 커져갖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가 크다. 그래서 국가가 그걸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아니, 저희 사회 전체가 이제 집단화시켜갖고 그걸 적절히 통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가 통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집단화해갖고 사회재산의 어떤 양극화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정치적으로 성인 남녀의 보통선거권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 그리고 정부 형태의 공화정, 평등 달성, 빈부격차 축소, 노동계급의 빈곤 시정 이런 것들 주장을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민주적 급진주의자, 자코뱅주의 그 다음에 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상키르트이즘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부정부여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뒤에 이제 프랑스 노동운동이 있는데 이것도 좀 해야 돼. 이게 이제 그 서브노트에서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노동운동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잠깐 언급됐었어요. 그리고 독일의 노동운동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독일 그 전공하신 분들이 많고 그 독일에 관련된 사회민주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사회민주당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수님 중에. 그래서 독일 노동운동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노동운동은 저번 시간에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1, 제2 인터내셔널 요것도 이제 있는데 요것도 좀 볼게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코미테 넘어가고 예. 그래서 있는데 일단은 관련된 기출문제 좀 풀어보고 이제 그거는 다음에 보죠. 일단 요거는 기출문제 끝나고 이제 다음 강의 때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기출문제부터 볼게요. 이번 시간은. 자, 기출문제 257페이지 보세요. 257페이지. 저는 좀 찾아야 되니까. 자, 19세기 때 여러 이념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자, 빈체제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정통과 역사가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연권 평등, 인간의 선, 진보 등 개념을 부정했다. 맞죠? 그래서 그 정통과 역사를 더 강조했죠. 이성보다는. 이성은 혁명 쪽에서 강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주의적 사회적 기반은 부르주아 계급이었는데 그들은 1848년 2월 혁명 이후에 보수화되었죠. 그래서 민주주의 평등 이념과 점점 대립되었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2월 혁명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성격 변화 이런 것들과 이제 보수화 경향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을 보면 낭만주의는 인간의 상상력과 감정을 강조하고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인간의 자발적 감정에 주장하여 여기까지 맞아. 19세기 역사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아니죠. 이거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줬죠. 그래서 역사학의 이제 랑케의 역사, 근대 역사학에 영향을 줘서 중세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잖아.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들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틀렸어요.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자, 19세기 때 독일 민족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에 반대하여 과거 독일, 특히 중세 독일의 영광을 부여하고 세습적 군주정과 귀족 지배를 찬양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독일의 민족주의는 그 당시 뭐냐면 보수주의와 연결돼서 세습적인 군주정과 귀족 지배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보수화되기 시작했죠. 요거 뭐 맞죠? 자, 2번을 볼게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문해사주에 속하는 문학가는 자, 이효혁명이 끝난 이후에 19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문학 예술가의 비현실의 아름다움이나 꿈을 쫓는 것보다는 인간 사회의 어떤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사조가 있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사실주의예요. 낭만주의 비판한 사실주의인데, 근데 여기 이제 정확하게 사실주의자가 없어요. 이거 게테 같은 경우는 파우스트 썼던 고전주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위고, 빅토르 위고는 낭만주의, 네미네저보다 썼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푸시키도 낭만주의예요. 다만 이제 좀 약간 유사한 사람이 그 에미 졸라, 그래서 목록 조정을 썼던, 목록 주점을 썼던 에미 졸라인데, 이 에미 졸라가 좀 약간 자연주의지만 이제 사실에 약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답은 일단 3번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유럽 근대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러시아를 보면 농노해방의 발표, 요거는 알렉산더 2세 때 발표하죠. 그 다음에 여기 분화우드 운동도 그 뒤에 알렉산더 2세. 근데 크레인 전쟁은 그 앞에 있었던 니콜라 1세 때야. 이게 이제 앞에 가야 되겠죠.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낭트 7년. 그래서 앙리 4세 때. 30년 전쟁은 13세, 누이 13세 때. 포도동에 난 진압은 누이 14세 때. 이건 순서가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요.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치인 간세동맹 체결, 독일 연방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예, 요게 바뀌죠. 간세동맹이 좀 앞에 있죠. 비스마르크 수상치인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영국의 성실청. 이게 헨리 7세 때 만든 거야. 헨리 7세 때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왕실법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장에 벌이 떠있는 그림이 있다고 해서, 벌 그림이 있다고 해서 성실청이래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서. 근데 스투어트 왕조가 들어서자 이 성실청이 이제 왕권의 어떤 자의적인 사법권 행사에 이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의회 요청에서 폐지가 됐던 것이 이 성실청이죠. 자, 그다음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 이건 엘리아스 여왕 때죠. 카렌 전투를 얘기하죠. 요게 이제 요 앞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장력 반폭, 헨리 8세. 요것도 그 앞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된 것이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자, 보기에서 19세기 때 전반 유럽 사회에 주도한 사상만을 묶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뭐가 뭐겠어요? 일단은 전체주의는 20세기 들어와서 등장하고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죠. 그래서 전반적인 거 제국주의는 민주주의 자유주의죠. 예.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고 약간 이제 뭐 제국주의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제국주의는 이제 전반이니까 이 제국주의 등장한 게 중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핀트가 안 맞아.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답이 2번이 되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자, 다음 고정경제학의 주장에 잘못 말한 것은 자, 미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협동체를 조직하여 높은 임금을 확보하고 이윤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했다. 맞죠? 그 다음에 리카도는 노동력도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수요 공급했다 그 값이 변함으로 높은 임금은 노동자 숫자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공급 가다 형상을 빚게 되고 그 다음에 임금을 다시 떨어지게 하는 임금의 철칙 형상, 철칙 이론을 제시했죠. 임금은 항상 저임금일 수밖에 없다라는 철칙을 제공했었어. 자, 그래서 맞고요. 이건 맨세스도 동일한 생각이에요. 자, 맨세스는 노동자의 빈곤 해칭은 그들의 낮은 임금에 불구하고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출산을 억제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틀렸어?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이게 노동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애를 나눠서 많이 낳은 건 맞는데 문제는 그럼 정부가 적극 개입한 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출산 맞아요. 예, 이거는 정부가 출산에 개입해서 결혼 늦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을 낮추는 건 맞아. 그럼 어디가 틀렸냐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게 틀려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메세스도 니카도 마찬가지로 뭘 주장했냐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적정 수준이고 많으면 뭐야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거야. 인구 늘어나죠. 그러니까 10,000원하고 그 다음에 출산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을 낮춰야 돼. 임금을. 그래서 얘네들이 결혼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 지금하고 비슷해. 약간 지금하고 비슷한데 결혼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정 수준보단 저임금, 그러니까 계속 저임금을 유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장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고정경제에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데
정부 간섭 없이 여기 내용은 정부의 적극 개입을 왜 인정하냐? 이건 항상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어요. 그 고정경제학 중에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멜센슨이야, 멜센슨. 예. 그다음 멜센슨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수정경제학 있죠. 정부가 경제 간섭을 해단된 논리의 성분을 제시했다고 경제학사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걸 좀 높게 평가하는 좀 그렇지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멜센슨은 고정경제학이지만 개인의 어떤 자발적인보다는 국가의 간섭을 어느 정도 용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답이 3번이죠. 3번.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는 부의 원천이 산업 각 분야의 상품세상, 노동이며 이건 고정경제학의 공통적인 형상이며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르크스 이념하고 동일해요. 자, 각 개인의 하여금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게 좋으며 통제나 간섭보다는 사회복리를 더 증진시키는 걸 맞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사회복리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담 스미스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야. 근데 여기 아담 스미스 국본하면 뭐만 부각이 되냐면 거기 보면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둬라. 시장만 강조하고 이건 그 나중에 신자유주의자들이 아담 스미스 이론 중에 한 부분만 부각시킨 거야. 근데 아담 스미스도 사회 복리를 증진시킬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또 경제학자면서 도덕학자야. 윤리학자죠. 그 당시 물리학하고 경제학이 분리되지 않았던 상태였지만 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죠. 6번. 자, 이거는 무정부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미추홀주의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도 고른 것은 자, 여기 이들은 여기 미출이 안 쳐지네. 네, 여기 또 쳐주시고 이들은 이제 무정부주의죠. 무정부주의. 자, 모든 정치 조직이나 규율, 권위를 거부하고 국가 권력의 강제 수단을 철폐하고자 했다. 또한 인간의 그 법과 사회 체계의 구속부터 벗어난 상호부주의 원리, 크루포트키가 주장했던 거죠. 실천하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역사했다. 대표적인 사람 바코니, 크루포트키를 들 수 있다. 자, 무정부주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먼저 보면 영국의 인민연장 운동의 주요 세력이다. 이건 상관없어요. 무정부주의하고는. 그 다음에 제1 인터내셔널 때 이때 이제 무정부주의도 들어오면서 마르크스 진영과 충돌하게 됐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인터내셔널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0세기 때 프랑스 생티칼리즘 조직을 와해시켰다. 그래갖고 이제 생티칼리즘 조직은 뭐냐면 그 무정부주의 보다는 좀 약간 폭력혁명을 통해서 의회를 이제 무시하고 그 총파업을 통해서 뭔가 사회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주의예요. 그래서 요거하고는 좀 약간은 좀 거리가 멀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프랑스 노동운동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생티칼리즘은 1880년 노동운동이었는데요. 정치활동과 의회를 불신하고 노조 중심의 파업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총파업을 도출해서 그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그런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1910년대 철도 노조 파업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 잘못했네요. 예, 말 잘못했는데 다시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1910년대 노조 대규모 파업을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없어지겠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좀 약간 헷갈려가지고 아니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던 조직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들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노동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뭐냐면 줬던 조직이죠. 영향을 이제 무정부주의 영향을 받았던 조직이지만 그 생티칼리즘은 이제 무정부주의하고는 이제 뭐냐면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무정부주의가 이제 뭐냐면 틀린 게 뭐냐면 아까 지금 제가 잘못된 무정부에 관련이 없다고 잘못 얘기했는데 무정부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좀 수정해 주시고 요때 이제 생티칼리즘 조직이 완화시켰다는데 와해시켰다는 건 주체가 잘못된 거야. 이 주체가 무정부주의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1910년대 철도 노조 대규모 파업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그런 거야. 예. 그래갖고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좀 잘못된 거 지금 설명을 하는 도중에 좀 헷갈려서 이제 잘못했는데 요거는 그 총파업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와해하고는 상관없다. 무정부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요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포도등의 재산이나 무엇인가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다. 아까쯤에 그 무정부주의 어떤 그 선구자가 포도등이라고 했죠. 예, 그래갖고 니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되죠. 니은과 니을. 예, 요거.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6번 제가 수정 내용을 다시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샌디 칼리지 조직은 그 무정부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앞에 제가 잘못 설명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의회를 제껴두고 그런 혁명 조직을 통해서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폭력 방식으로 사회주의 실현하고 자기 의견을 표출시키는 조직이에요. 그렇지만 1910년대 총파업 때문에 뭐냐면 와해됐지.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뭐냐면 무정부주의 때문에 와해시켰다라는 것은 아니죠. 예, 무정부주의가 와해시킨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정리해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그 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프랑스 사회주의 운동하고 그다음 독일의 사회주의 운동 요 관련된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제국주의 넘어갈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인증번호를 적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그 인증번호가 이제 72번이에요. 72번. 네, 적으셨죠? 자, 그래서 15강이나 16강이나 인증번호가 각각 하나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인증번호를 적어야 된다는 생각을 깜빡했어. 그래서 앞으로 여기다가 모니터 화면에다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진짜 뵙겠습니다.